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러닝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장에서는 RCNN과 SSD, 욜로를 이용한 사물 탐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배우게 될 거고요.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사물 탐지 응용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7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지 분류와 사물 탐지의 차이를 이해한다. 그리고 사물 탐지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이해한다. 그리고 RCNN, SSD, 욜로 등의 사물 탐지 알고리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장까지 여러분은 이미지 분류 문제를 주로 다뤄왔고요. 이번 7장은 이제 이미지 분류가 아닌 사물 탐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두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RCNN과 SSD 욜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큰 카테고리 세 가지거든요. 근데 요 방법론들이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 탐지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방법론에서 통용되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미지 분류와 사물 탐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지 분류에서는 이미지 내에 주 대상 물체가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미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떠올려 봤을 때 영상 내에 대상 물체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AI 알고리즘인 모델에서의 역할은 그 영상 안에 있는 대상 물체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을 역할로 해왔습니다. 사물 탐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내에 하나 이상의 그 물체, 즉 하나 이상의 대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미지 상에서 대상의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그 물체의 위치 정보도 함께 특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물 탐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미지 분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물 탐지인데요. 보면 어떠해요? 사물 탐지 같은 경우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오리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총 검출해야 되는 대상이 4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각각이 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 분류와 사물 탐지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영상 내에 대상의 개수가 다르고 또 그 대상의 위치 정보가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때로는요, 클래시피케이션 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응용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단순히 물체 안에 있는 사물의 클래스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대상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그 위치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자, 이미지 분류와 사물 탐지의 차이점을 아래의 테이블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미지 분류에서는요, 하나뿐인 대상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이고, 사물 탐지는 하나 이상의 대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박스와 해당 물체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응용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이미지 분류의 입력은 이미지 내에 대상 물체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사물 탐지는 이미지 내에 하나 이상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출력은 이미지 분류의 경우에 클래스 레이블에 해당하는 정보가 주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고양이, 개, 이와 같은 정보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의 예시를 보면 이런 거죠. 고양이일 확률 84% 이렇게요. 물론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는 고양이일 확률 84%, 개일 확률 15%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최대 확률을 갖는 클래스를 우리는 그 클래스의 예측된 프리딕 레이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사물 탐지는 출력이 두 가지예요. 경계 박스, 즉 물체의 위치 정보죠. 대상의 위치를 특정하는 경계 박스 좌표와 물체의 클래스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X, Y, W, H 그리고 클래스에 속할 확률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X와 Y는 경계 박스의 중심점이고 W와 H는 여기 이 박스의 폭과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물 탐지 기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응용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활용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와 보안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 레벨 3에서부터 4 그리고 4에서 5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3 혹은 3.5의 레벨에 해당이 되고 자율주행 4레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활용되는 센서가 칼라 카메라인 RGB 센서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센서들이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메인 센서가 칼라 카메라, 영상, 이미지, 동영상을 다루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플래그십을 자처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회사가 이제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컨셉과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죠. 이런 카메라를 활용하는 이유는 내 자동차 주변에 위치한 차량 정보와 보행자, 도로 및 장애물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차량과 보행자를 검출해야만 우리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주행해야 되는지를 차선을 인식하고 그 차선에 또 종류가 다르잖아요. 중앙선도 있고 주차 가능선도 있고 현재 또 뭐라고 할까죠? 그 톨게이트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차선 정보가 있는데 아무튼 도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 그 도로 내에 있는 차선을 인식하기 하는 것이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또 장애물과 같은 것이 만약에 전면부에 존재한다면 회피를 해야 되니까 그 장애물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태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술의 하위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기술에서는 이제 침입자나 폭탄 등의 비정상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우리 어떤 건물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CCTV 내에 잡힌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침입자로 보겠다는 거죠. 혹은 인천공항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CCTV 내에 어떤 폭발물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어떤 센터에 알려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침입자나 폭탄 등의 비정상적인 대상을 인식할 때에도 우리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물 탐지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조금 살펴볼게요. 이 사물 탐지 프레임워크는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다음과 같아요. 영역 제한, 특징 추출 및 예측, 비최대 억제, 평가 지표. 이 영역 제한은 리즌 프로포저라고 불리워지는 모듈이고요. 특징 추출 및 예측은 피처 익스트랙션 앤 프리딕션에 해당이 되고요. 비최대 억제는
NNS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모듈이 해당이 되고, 평가 지표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사물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거나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각각에 대한 간단 설명이 지금 두 장의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뒤에 이제 각 컴포넌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물탐지 알고리즘의 첫 번째 모듈에 해당하는 영역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리즌 프로포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영역 제한은 시스템이 이미지를 관찰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관심 영역을 제한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있는 영상 모두를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리즌 프로포절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ROI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ROI가 뭐냐? 관심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관심 영역은 무슨 관심 영역이냐? 추가 분석,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술의 추가 분석을 하기 위한 관심 영역인 겁니다. 영상 내에서 일부분만 분석을 하게 된다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또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즌 프로포절이라는 걸 통해서 관심 영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ROI라고 하는 관심 영역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느냐? 이미지의 해당 위치에 높은 확률로 물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역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라 불리워지는 물체 존재 확신도가 높은 영역을 ROI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체 존재 확신도가 높은 거는 전경, 즉 물체가 존재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체 존재 확신도가 낮은 곳은 배경이어서 물체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의 영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 내에 어떤 리스트를 넘겨줘요. 이 리스트는 이 ROI 리스트예요. ROI 리스트를 넘겨줄 때 배경은 제거시킨 다음에 정보를 폐기하고 넘겨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 리즌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영역 제한 방식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 신경망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선택적 탐지 알고리즘이 널리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많은 또 리즌 프로포절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마다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왜냐면 뭐 아무래도 궁합이라고 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아무리 리즌 프로포절의 결과를 뒷단에서 뭐 피처 추출과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앞뒤 알고리즘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무조건 가장 현존하는 좋은 리즌 프로포절 방법론을 앞쪽에 끼워 넣는다 하더라도 뒤에 알고리즘이 바뀌면 사실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각 AI 모델마다 영역 제한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방법론이 어떻게 다른지는 뒷장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영역 제한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 이 생성된 많은 수의 후보 영역이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요 리즌 프로포절에서 발생하는 ROI의 개수가 대략 수천 개에 이르기도 한대요. 굉장히 많죠. 이게 많으면 많아서 사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면 영상 내에서 한 1000개 정도의 영역을 분석해서 그곳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클래스는 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뭐 이런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신경망은 이미지를 물체 존재 확신도에 따라서 정경 혹은 배경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물체 존재 확신도의 어떤 기준값은 임계값이라고 하는 거는
임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임계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영상 내의 모든 영역을 ROI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모든 영역을 다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지에 있는 물체를 놓칠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단점은 계산 자원을 지나치게 소모하게 돼서 요 사물 탐지 자체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영역을 제한하는 수를 결정하는 임계값과 계산 복잡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임계값을 잘 정해야 돼요. 잘 정해서 문제에 적합한 ROI를 제한하도록 값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너무 많은 ROI, 너무 많은 리즘 프로포절이 발생하고 있으면 임계값을 좀 높이고 이 리즘 프로포절에서 통해서 나오는 ROI 개수가 너무 적으면 임계값을 조금 낮춰서 이게 요런 정확도가 어떤 액큐리시를 적당히 떨어뜨리고 계산 복잡도를 낮춰서 알고리즘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다음 단계가 이제 바로 앞에 그 리즘 프로포절의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는 곳입니다. 특징 추출 및 예측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 해당되고요. 이 모듈에서는 특징 추출을 위해서 사전 학습된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사전 학습된 합성곡 신경망은 일반화 성능이 높은 이미지 분류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분류 모델의 소타라 불리워질 수 있는 최근 알고리즘들은 계속 갱신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 알고리즘들을 계속 트래킹하고 있다가 현존하는 가장 성능 좋은 모델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듈에서 추출된 특징을 이용해서 물체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 사전 학습된 합성곡 신경망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대부분 이 물체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S 코코나 이미지넷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데 충분한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리즘 프로포절에서 전달되어 온 ROI 영역을 분석해서 특징 추출 및 예측 과정에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 바운딩 박스 위치 정보와 클래스 예측입니다. 우리는 결국 요 두 가지를 예측해서 결과로 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ROI가 넘어온 그 결과 리즘 프로포절을 통해서 넘겨져 온 ROI 정보를 보면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그 경계 박스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예시가 이 강아지의 경우 한 5개 정도가 제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저렇게 5가지의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가장 요 강아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바운딩 박스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물 한 개에 여러 개의 경계 박스가 예측이 되니까 우리는 이 여러 개의 경계 박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박스로 통합이 필요해요. 자, 어떻게? 이와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 개의 경계 박스를 중에서 대표 박스를 뽑을 수 있겠느냐? 요때 사용되는 게 바로 세 번째 구성 요소인 NMS 비최대 억제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자, 한번 그 NMS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물 탐지 알고리즘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같은 물체를 여러 번 탐지한다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물체 하나의 경계 박스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최대 억제는 물체 하나의 경계 박스를 하나만 남기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앞서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만 남기느냐?
이름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측 확률이 가장 높은 경계 박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방식이지요. 즉, 요 경계 박스는 다 프리딕된 프로버빌리티가 존재하게 되는데 확률값이 가장 높은 박스만 남기면 됩니다. 그럼 그 작동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은데요. 이 NMS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도 사실은 변종이 약간 존재하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NMS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녀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예측 확률이 미리 설정된 신뢰 인계값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 박스를 다 버립니다. 이 컨피던스 스레스홀드라고 불리워지는 신뢰 인계값을 넘지 못한 경우는 지금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예측 확률이 높은 곳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선택된 지금 박스가 아마도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선택이 됐다고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선택되지 않은 애들인데 얘네들을 지금 이제부터 우리는 중첩률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중첩률이 0이고요. 0이고요. 여기는 뭐 대략 0.8, 0.7, 0.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NMS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느냐? 중첩률이 미리 설정한 인계값보다 큰 경우 경계 박스에서 배제를 한대요. 0.5라고 가정을 하면 중첩률이 0인 박스를 남겨둡니다. 얘는 남겨둬요. 왜냐면 얘랑 같이 통합할 녀석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고양이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다른 강아지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한 마리 주변에 쳐져 있는 중첩률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그래서 0.5 이상인 걸 제거하고 나니까 얘 혼자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리즘 프로포잘 과정에서 넘어온 다양한 ROI 중에서 하나의 경계 박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과정인 NM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다음으로 사물탐지 알고리즘에서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될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또 성능 평가 지표인데요. 성능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당 프레임이라고 불리워지는 FPS와 평균 정밀도라 불리워지는 MAP인데요. 초당 프레임 수는 탐지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고 평균 정밀도는 말 그대로 정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도 성능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지 속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지표로는 초당 프레임 수라 불리워지는 FPS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정밀도, 정확도는 물체 인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성능 평가 지표로 평균 정밀도 MAP가 사용이 됩니다. 이 FPS 같은 경우 보통 논문에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냐면은 신경망 X는 ZFPS의 속도에서 MAPY를 달성했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우리는 이때 X는 신경망의 종류이고 Y는 평균 정밀도, G는 초당 프레임 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알고리즘마다 논문을 읽으면서 그 대략적인 성능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에 해당하는 평균 정밀도의 경우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고요. 이 성능이 클수록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MAP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중첩률 IOU와 프리시전 리콜에 해당하는 PR 곡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각각을 한번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첩률이라고 하는 IOU는 두 개의 경계 박스가 중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아래와 같이
정답 경계 박스와 예측 경계 박스가 주어지고 이 두 박스의 중첩률을 구하시오라고 누군가가 요청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는데요. 두 박스의 합쳐진 영역분의 중첩되는 부분의 면적으로 이 중첩률을 결정합니다. 이 중첩률은 0에서부터 1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0은 전혀 겹치지 않은 경우, 그리고 1은 완전히 겹친 경우를 의미를 하죠. 즉, 1에 가까울수록 중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중첩률은 정확한 예측을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첩률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크면 정확한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MAP 골뱅이 0.5, MAP 골뱅이 0.75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골뱅이 뒤에 있는 값이 바로 중첩률의 임계값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이 중첩률의 임계값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 정답의 그러니까 예측한 값을 정답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인 PR 곡선의 경우 요와 같은 그림을 각썼어요. 이 X축이 리콜, Y축이 프리시전인데요. 리콜이 커질수록 프리시전이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재현률이라 불러지는 리콜과 정밀도라고 하는 프리시전을 구해야만 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쓰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PR 곡선은 각 클래스마다 그리게 돼요. 이 PR 곡선 하나가 모든 클래스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PR 곡선 하나당 하나의 클래스의 탐지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PR 곡선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AUC라고 하는 매트릭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균 정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냐? 요 각 클래스의 평균 정밀도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사물 탐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좀 그 PR 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이 재현율이라고 하는 리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전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유지가 된다. 이 모델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리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폴스 포지티브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프리시전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이 어떻게 일반적인데 최대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델의 성능이 좀 더 완벽해지는 것이니까요. 자, MAP를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 박스랑 물체 존재 확신도를 계산을 해서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PR 곡선을 그린 다음 PR 곡선의 AUC를 통해서 MAP를 각 클래스마다의 AP를 구하고, 그리고 이 각 클래스 AP를 구하는 거에 평균값을 통해서 MAP를 구하면 됩니다.